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7장 논리적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를 지금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적인 설계의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4장에서 이 부분을 다뤘고, 이번 시간에 그 논리적 설계에 관한 내용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나간다고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개념적인 설계가 끝났을 때, 5장이군요. 이거 5장이고 여기가 4장이었죠. 5장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기서 나온 게 뭐였죠? 여기서 이 산출물 나온 게 ER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ERD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ER 다이어그램인데, ER 다이어그램에서 요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논리적 설계가 오는데, ER 다이어그램은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 말했지만, 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서로 고수준의 개념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점점 컴퓨터에 가까워지게끔 이제 바꿔나가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바꾸기 위해서 논리적인 설계로 가면, 우리가 논리적인 모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저희는 릴레이셔널 모델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ER 모델에서 릴레이셔널 모델로 바꾸고, 이 논리적인 설계의 산출물로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쓸 수 있는 릴레이셔널 스키마라는 것이 나오게입니다. 릴레이셔널 스키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출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개념적인 설계에서 논리적 설계로 이 매핑하는 과정은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전반 중에서 가장 이 정형화되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단계별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확하게 과정이 끝나게 되는 아주 심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리적 설계는 지금 말한 것처럼 ER 다이어그램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매핑하는 것, 즉 ER 다이어그램은 논리적 설계의 산출물이고, 논리적 설계가 끝나면 그 산출물로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쓸 수 있는 스키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은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핑하는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스키마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관계형 스키마의 그림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항상 테이블 앞이나 위쪽에 이 릴레이션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맨 앞에서는 테이블 이름이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테이블들을 영어로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elation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걸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관계, 그래서 관계 이름이다. 그래서 테이블명, 관계명, relation 이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명이 쓰여지고요. 지금 애트리뷰트들에 대한 학생이란 테이블에 학생이란 relation이라는 것에 같은 말입니다. 학생이란 테이블, 학생이란 relation, 그 두 가지에는 애트리뷰트가 4개가 보입니다. 지금 학번이란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름이란 애트리뷰트, 주소란 애트리뷰트, 소속 학과란 애트리뷰트가 보이는데, 잘 보면 여기 밑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키 애트리뷰트였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mary key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key attribute와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attribute들은 하나하나 다 뭐 field 아니면 열, column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이 생성돼서 나오는 이 것들은 모두 투플이죠. 여기는 지금 4개의 투플이 있는 겁니다. 학생 4명이 있고 학생에 대한 그 레코드들, 이 전요한이란 학생은 학번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어디고 소속 학과의 학과 번호는 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투플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런 투플이 4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본적인 이름이고요. 이제 용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여태까지 불렀던 것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계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의 에는 아까 봤지만 여러 애트리뷰트들이 되어 있고 애트리뷰트들이 아까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투플이 있어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플이란 말도 역시 몇 차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레코드 또는 행 이런 식으로 불러서 같은 의미가 되고요. 애트리뷰트도 뭐 속성, 필드, 열 이런 식으로 불러서 개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새로 나온 말은 도메인이란 말인데 애트리뷰트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나이다. 근데 나이가 뭐 1000살, 10,000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나이도 안 들어갈 테니까 나이라는 거는 뭐 0살부터 해서 뭐 한 100 몇 살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도 이 도메인 값이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이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슈퍼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키가 몇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키가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그 키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나왔던 기본 키, 그 다음에 기본 키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슈퍼키입니다. 이론적으로 슈퍼키인데 슈퍼키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슈퍼키는 원래 정의에 따르면 요 두 번 여기 써 있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definition인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정의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하는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릴레이션 중에서 어떤 릴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계속 말하지만 테이블입니다.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아무 투플이나 2개를 딱 꺼냈을 때 그 투플 2개 중에서 어떤 애트리뷰트의 집합들, 여기서는 SK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한 애트리뷰트 좋고 2 애트리뷰트 좋고 2개의 애트리뷰트를 딱 꺼냈을 때 그 2 애트리뷰트가 항상 다르다. 그러면은 이 2개 꺼낸 SK를 이것의 슈퍼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197쪽에 보면은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학번이라는 애트리뷰트가 기본 키다 그러면 그 학번은 일단 슈퍼키가 되겠죠. 학번 자체도. 그 다음에 학번에 어떤 애트리뷰트의 집합이 더 붙더라도 그거는 다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번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의미의 2 애트리뷰트를 골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소와 소속 학과를 골랐다고 치면 그 주소와 소속 학과는 SK가 아니겠죠. 2개가 임의로 딱 골랐을 때 같은 게 생길 테니까 그건 슈퍼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슈퍼키라는 것은 왜 정의가 나왔냐면 슈퍼키에서
가장 미니멈인 슈퍼키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들어왔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사실은 정의하기 위해서 슈퍼키가 나온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니멀한 슈퍼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슈퍼키는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보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키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데도 나중에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름도 다 다르다. 그런 것도 키가 될 수 있고, 학번도 키가 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학번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정했다, 기본 키로 정했다고 하면, 나머지 또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는 키도 후보키가 이제 후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키는 좀 전에 나온 것이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 후보키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선택해서 주 키가 되는 거죠. 기본 키는 뭐 동일한 값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외래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외래키는 영어로 foreign key라고 합니다. 그래서 f.k라고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두 릴레이션에서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애트리뷰를 지정하는 키값.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 학과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아까 학생들 애트리뷰트를 봤을 때, 이 전요한이라는 학생은 소속 학과가 번호가 어떤 학과인지 모르지만 1번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이 학과라는 테이블에 와서 보면, 이 학과라는 테이블에서는 학과명도 물론 다르겠지만 학과마다 1년의 번호를 준 겁니다. 1번은 컴퓨터공학과, 2번은 게임공학과. 그럼 여기서 전요한이라는 학생이 어느 학과에 속하냐? 그러면 이 소속 학과라는 곳에 있는 곳에서 이 학과라는 테이블로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조되는 관계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이 이 참조를 하게 되면 요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얘는 PK가 되고, 이쪽에 학생의 PK는 학번이겠죠. 프라이머리 키. 그러면은 요와 같이 다른 쪽에 있는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가 이게 foreign 키가 됩니다. 외래 키. 이런 거를 외래 키라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여러 차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뭐 중복성도 생기고, 중복성 때문에 일치성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므로 해서 이 테이블들은 서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lated한 데이터다라는 말이 여기 생기게 되고, 이 foreign key라는 것이 좀 후에 보면은 이제 어떤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를 갖다가 테이블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외래키, foreign key입니다. 그래서 foreign key까지 배웠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간혹 이 관계형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좀 전에 봤던 포린 키에 의해서 다른 투플을 참조하게 되면 이 참조되는 투플이 해당 릴레이션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여기서 여기 참조라고 여기 한다겠죠. 영어로 레퍼런스 한다 그러면 이 포린 키가 이쪽에 이 소속 학과라는 포린 키가 이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를 참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조하겠다고 1번을 했으면 반드시 이쪽에 1번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무슨 5번이라는 번호가 여기다 있었다. 학과 번호가 5번이라는 것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 2, 3, 4번만 있고 5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뒤에 199페이지에 삽입 연산이나 삭제 연산, 수정 연산 이런 곳에서 이제 참조 무결성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뭐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각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해야 되는 것이 키의 제약 조건이고 도메인 제약 조건은 각 애트리뷰트 값은 반드시 도메인에 속하는 원자 값이지. 아까 나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메인 값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도메인 제약 조건이고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키 값도 너를 가질 수 없다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의 위배에 따른 처리를 볼 텐데 지금 잠깐 제가 컴퓨터를 세운 게 교재 199쪽 그 중간쯤에 그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번호 3인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학과번호 5인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한다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삽입 연산에서 어떤 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 데이터를 하나 새로 넣고 싶은 겁니다. 이 학생 데이터 중에 학생 데이터를 하나 더 넣는데 여기에 이제 학번을 넣고 이름이 뭐 광날이란 학생을 하나 넣습니다. 곽날이 이렇게 넣고 뭐 사는 곳은 어디 영등포, 서울 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소속 학과가 5번이라고 넣고 싶은 거죠. 교재에는 지금 3이라고 나오는데 5를 넣고 싶습니다. 그 5를 넣으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포린 키는 이쪽에 있는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조당하는 거죠. 참조당하는 이 학과의 테이블에는 지금 데이터가 5번이 없습니다. 5번이란 데이터가.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조 무결성 삽입 위배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SQL 같은 거를 해보면은 금방 알 텐데 이런 경우 데이터가 안 들어가고 이제 스크린으로부터 에러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삽입에 대한 위배 사항이고요.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삭제 연산에 대해서는 어떤 때 에러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쪽 테이블에서 그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요 2번이라는 데이터 이 게임공학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게임공학과를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이 게임공학과가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이 테이블에서 삭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참조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 게임공학과 학생이 있는 거죠. 이미 이건희 학생 같은 경우 소속 학과가 게임공학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참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함부로 삭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삭제가 위배되는 거고요. 수정도 같은 내용입니다. 삽입하고 삭제가 되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양쪽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